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저희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귀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하시는 임주인 목사님을 붙드셔서 그의 모든 그 생각과 말이 다 주님의 생각과 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수건인 홍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귀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귀한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김주인 목사님의 그 하시는 경영하시는 모든 그 열매 나눔 재단의 그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그 복을 그 남한 사회와 우리 그 대한민국에 끼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제 지난 2주 그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 선교적 나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강의는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사업을 또 중심으로 제목은 제가 국제개발협력, 뱀, 그리고 해외 선교 이런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발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해외 선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해외 선교 발전 방향을 이런 어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그 자립이나 자활 또 그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에서도 그 자립 자활 그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자립 자활하는 것이 그 우리 복음 선포의 또 아주 중요한 점이다 생각하고 그 방향을 저희가 이제 집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후에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는 사단법인도 창립을 하고 또 그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은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3년, 12년째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졌고 또 정말 우리가 그런 소기의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목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또 앞으로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마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섹션에서는 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뱀은 저는 여기서 글로벌 선교적 기업이다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교적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하나, 이거는 지금 뭐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그런 예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선교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이런 걸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독 NGO, 우리가 이제 지금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는 거 이제 기독 NGO로 이렇게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에도 그런 많습니다. 컴패션 하면 북한 선교를 위한 어떤 기독 NGO고, 그다음에 기아 대책이라는 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그다음에 미랄 복지재단 전부 다 이런데 다 기독 NGO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해외 나가서 선교사님들 중에 뭐 우리 보통은 이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기업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걸 우리는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그래서 뱀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뱀 선교나 혹은 기독 NGO들의 국제개발 협력,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아니지 않아?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파 선교지. 이런 어떤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데는 기독 NGO나 뱀의 역할이, 선교가 좀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준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그 어느 것도 선교가 아니다. 지금 케냐에서 한 40몇 년 이렇게 선교하신 임종표 선교사님 계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그분도 우리 대학에 오셔서 기독학생에 좀 한 몇 년 인도하신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아주 잘 존경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선교사님인데, 어느 날 그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자기는 이 말에 더 이렇게 좀 방점을 찍고 싶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거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모든 것이 선교라면 그 어느 것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말보다 나는 이 말에 이 말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선교라는 말은 타 문화권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 우리 전통적으로 처치 플랜팅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국한하고, 뒤에 그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하는 것은 선교지의 복지나 교육, 의료, 기술 등 사회 경제 환경의 발전을 돕는 일, 그러한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선교 명령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은 그러한 일을 국가나 정부의 어떤 재정으로 하는 것이고, 뱀은 그 통로와 재원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뭐 저는 다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또 모든 것이 선교라면 그 어느 것도 선교가 모든 것이 선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활동하는 것을 뭐 폄하할 생각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정말 그 현지에 나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제자 훈련에 그 평생을 바치시는 분들의 그 노력을 절대로 이렇게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가 힘이 닿는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실행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타 문화권을 내 전도를 꼭 수행하는 그런 또 것은 최근은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또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선교적이라는 그 단어가 요새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그 모든 존재,
그 말, 행동, 또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의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미셔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1974년도에 그 로잔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쭉 이렇게 그 전통이 이어져 와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로잔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한 섹션에 우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굉장히 그 중요한 세션으로 지금 계속 준비하고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개발협력이나 혹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통한 선교가 그 중요성이 참 더욱더 좀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슬람, 뭐 불교, 또 힌두교 지역 이런 데서 아주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로는 뭐 비자나 여러 가지 그곳에서 그 거주가 어려워지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최근에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뭐 많이 지금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작년부터 이렇게 선교사의 그 비자를 연장해 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또 중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서 많이 그 선교사님들 그 비자 연장이 지금 어려워져서 그분들이 옆에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가고 계시고요. 뭐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데도 선교사로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좀 다른 방법, 비즈니스나 국제개발 협력을 잘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전통적인 선교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선교사님들이 처치 플란팅이나 뭐 제자 훈련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비즈니스나 혹은 그들의 그 삶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베푸는 것이 선교 접근 방법에서도 또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 지역 주민들의 그 일상의 삶의 수요를 충족하고 향상시키는 국제개발협력이 아주 훌륭한 선교다라는 걸 한번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한다. 뭐 빈곤 퇴치가 이건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그런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단어의 표현 해석입니다. 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 그럼 해외 선교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해외 선교에 있어서 아까 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뭐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는 총체적인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 그리고 영적 변혁을 추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 그리고 영적 변혁. 여기에서 이 국제개발협력은 이 해외 선교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서 영적 변혁까지는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종교성을 나타내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 그 어떻게 발전돼 왔나 이렇게 한번 지금 2015년 이후에 이런 것이 중요시 돼서 이 세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MDGs에서 SDGs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MDGs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스입니다. 이거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개발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천년 그 개발 목표, 여기에는 8개 개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개발 목표, 그다음에 사회개발 목표, 환경개발 목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국제개발협력의 이 아주 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2015년도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 SDG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다. 그래서 17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세부 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유엔이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저개발 국가들을 향해서 또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지 그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크게 뭐 다른 그 SDG는 큰 차이점은 없지만 이것이 제가 첫날 강의한 것처럼 2011년도에 월가를 점령하라는 이런 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바뀐 그 쉐어홀더에서 스테이크홀더로 그 다음에 ESG가 강조되고 서스테이너블이 강조되고 기후 위기가 강조되면서 SDG의 그런 목표가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라. 그래서 SDG로 바뀌면서 국제개발협력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 내에서 그것을 뭐꼭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업을 존속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이 뭐 영리를 추구해서 어떤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존속이 가능하게끔 그 사업을 수익성이 나면서 하는 사업으로 자꾸 변환시켜라 하는 게 이 두 번째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 그래서 그 기후위기 대응 ODA 사업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나 협력 NGO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나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이렇게 크게 이제 차이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그 형태는 NGO,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기업 형태겠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는 선교사나 선교팀 이렇게 지금 이제 형태를 갖추고 계시고 주 사업 목적은 해외 선교는 복음 전파,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복리 중진 뭐 이건 마찬가지 해외 선교사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스 미션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은 교육, 보건, 농림, 축산, 또 SOC, 사회적 기업,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걸 하면서 그 목적이 빈곤 퇴치나 또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이고 비즈니스 에스 미션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 변혁을 꾀하는 것이고 해외 선교는 제자 개인 개종이나 제자 양육, 교회 설립을 표명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 선교는 지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신분 유지나 체류가 좀 어려워져서 이런 지역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그 교회에 이제 후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한국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선교에 대해서 좀 붐일 때는 그 후원비나 사업비의 이런 어떤 조달이 어려움이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 점점 이렇게 그런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돌아오시는 분도 지금 많이 생기고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총체적인 선교를 어떻게 하냐.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녹이냐. 이것이 그 숙제일 것이고 또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지속 가능하냐. 이게 뭐 비즈니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계속 존속하게 하는 게 이제 또 우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는 분들의 아주 가장 큰 숙제이겠죠.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은 우리 뭐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어떤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그들에게 녹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느냐 이게 국제개발협력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고 선교적 삶을 정말 살아야 되고 현지 동역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것 이것은 국제개발 NGO나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 하는 분들에게 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잘 협력해서 또 그 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또 제자로 훈련하는 걸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게 그 선교사님들의 서포터가 되는 것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나 NGO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 이 세 가지가 꼭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 높은 뜻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해외 선교를 해왔나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야 이거 뭐 국제개발협력 NGO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냐 또 비즈니스 에스 미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저는 교회 해외 선교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선교를 시작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 현지의 그 선교지의 그 삶을 개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높은 뜻 교회에 해외 선교가 어떻게 됐나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높은 뜻 교회는 뭐 2001년도 경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저희가 해외 선교지로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에 있는 노보니콜스크에라는 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베트남 빈농성, 베트남 지금 뭐 호치민하고 하노이가 이제 아주 크고 또 다낭이 뭐 관광지로 많이 알려졌지만 저는 빈농성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 이렇게 세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노보니콜스크에는 어떻게 저희가 이 해외 선교를 시작했냐면 여기에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러시아 볼고그라드도 이렇게 추방당한 이 고려인이죠. 거기서는 고려인들 한 30가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에 그 이형근 선교사님이라고 이쪽 그 볼고그라드 지역을 참 열심히 선교하시던 분이 계신데 이분하고 아마 2001년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처음 이 미르 선교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볼고그라드를 있는 노보니콜스크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볼고그라드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지역이 노보니콜스크인데 이 고려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강제 이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 시베리아 기차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떨궈준서 내려서 우리 카자흐스탄이나 이런데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도 이렇게 많이 고려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즈벡에서도 그 고려인들을 내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기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했는데 그냥 이불 보따리 하고 정말 간단한 것만 챙겨가지고 그래도 러시아가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러시아 볼고그라드까지 참 이제 걸어서 피난을 오신 거고 거기서 이제 노보니콜스크이라는 지역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정말 뭐 그냥 땅 밑에 이렇게 땅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건초 더미 해놓고 거기서 막 살고 계셨었습니다. 그게 불과 20여 년 전에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가지고 우리는 먼저 주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에 멀리 보면 이렇게 이제 집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이렇게 조그만 집을 하나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약 한 30가구에게 저런 집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2005년도에 그 영농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여기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도마도가 자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열매 나눔 재단을 설명할 때 미천 나눔 공동체라는 걸 해가지고 뭐 쪽방하고 그다음에 김밥 천국이나 뭐 이런 거 사업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3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뭐 대출해 드리고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도마도의 비닐하우스를 하실 수 있게 한 300만 원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년 정도 갚으시라 그러고 이 처음에 2005년도에는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만들고 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고 그리고 평신도 우리 전문인 장로님을 한 분 사업하시던 분을 부부를 보내서 그 전문인 선교사로 모셔서 그쪽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이거를 잘 관리하실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후에는 이분들이 그 도마도가 나왔는데 이제 뭐 키웠는데 문제는 또 판매해서 이제 그거를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뭐 막 그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볼고그라드 가서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이거를 거의 이 노보니코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는 한 10시간 걸리는데 뭐 밤새 그냥 달려가지고 새벽 시장에 가서 그걸 팔고 또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발전을 하셔서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이 경제적으로 많이 자립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우정의 집이라는 것을 또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여름이면 이제 단기 선교 가서 이런 어떤 문화 행사도 하고 뭐 태권도 그다음에 국악도 가르치고 이런 거 한글 학교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 현지인 한 분을 이제 그 현지 신학교에 보내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 주일 교회도 섬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 해외 선교를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뭐 그 당시 상황은 너무 그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을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걸 더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접근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트남 선교는 남부 빈농성에 숭이 백스 빌리지라는 거를 이제 처음 만듭니다. 이 숭이 백스 빌리지는 숭이교회가 이제 영암모자의 그 백성학 회장이 숭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저희가 이제 숭이교회를 그곳에서 시작했는데 그 백 회장이 자기 백 회장의 후원으로 그 백스 빌리지라는 것을 빈농성에 짓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다 짓고 그다음에 옆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백스 빌리지입니다. 너무 뭐 훌륭한 거죠. 이렇게 참 이 빈농성도 메콩강 흐르는 데 있어서 수성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이렇게 해놓고 사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백스 빌리지를 하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 학교를 또 처음에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현지에서 필요한 직업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사진 보면 노점상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열매 나눔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소액 대출 프로젝트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처음부터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이걸 하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볼고그라드에 이제 세문안교에서 파송된 정균호 선교사님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다가 또 직접 높은뜻 교회에서 선교사님도 파송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문인 우리 장로님 부부가 거기 가서 또 관리하시는 이런 것도 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에 아주 오래된 그 김덕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하나봉사회.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하나봉사회에 이제 최병관 선교사님이 있어서 이분이 우리 높은뜻 교회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의 지부장도 하시고 지금은 높은뜻 덕소교회 이제 협력 선교사로 계시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그다음에 교회의 이런 어떤 정책이 만나서 이런 어떤 해외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마련했다. 이 높은 뜻
교회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거 교회 전체적으로 좀 하는데 교회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하는 국제협력 사업이 굉장히 크구나. 여기에 그 사업들을 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립사업 이렇게 뭐 마이크로 크레딧 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촌의 그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다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맞기 때문에 바로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을 뭐 몇 년 하다가 이걸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설립했고 2015년도에 이렇게 완전히 기구가 독립이 돼서 열매나눔 재단은 사회복지를 위한 국내 사업, 그다음에 해외의 어떤 국제개발협력 또 해외 선교 사업은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사업을 이제 그 빈농성에서 했는데 빈농성에서 한 이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빈농선, 빈곤가구 소득 증대 및 지역정부 역량 사업은 10년 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년 동안 이 마이크로 크레딧을 했는데 잔액이 한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베트남에서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이카하고 그다음에 현지의 여성 동맹하고 해가지고 뭐 현지 이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제가 2월에 가서 요게 세 번째 것이 그런 사진인데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이양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걸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게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아주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 2022년도 작년에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우리가 수상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올해 6억 원을 전지 이제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메콩 델타 기후 변화 적응에 따른 녹색 전환 사업을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지금 코이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년에 5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한 3년 사업이면 15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 호구장성이라는 빈농성보다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그 메콩 델타에 있는 데인데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메콩 델타가 지금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뭐 농작 하던 데인데 전부 다 지금 물에 잠기고 또 집을 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집이 지금 물에 차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뭐 머리를 맞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또 크게 하는 사업은 이 말라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사업에는 뭐 아주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농작물 유통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희망 보건소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유치원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업은 교회가 유치원을 지어주고 계속 여름에 그곳에 가서 뭐 영어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뭐 또 주일학교 하는 거, 그다음에 마을 잔치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희망 보건소는 저희 한 그룹에서 이렇게 후원을 매년 말에 후원 사업을 해서 1년에 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이카 사업은 우리가 농작물 유통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게 거기 이제 옥수수를 쭉 키우는데 한 3월에서 5월 정도 이제 수확철입니다. 근데 수확철에는 너무 막 이 농민들이 이제 돈이 급하니까 막 싸게 팔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창고를 큰 걸 두 개를 짓고 그다음에 5톤짜리 이게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다 이제 수거해 와 가지고 그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은 보관하고 또 저희한테 좀 싸게 팔 사람은 뭐 싸게 사주지 않고 좀 적당한 가격을 쳐서 저희가 사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일부 금액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물건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조금 이제 제대로 형성되면 그때 이 물건들을 내다가 이제 파는 그런 어떤 농작물 유통 비즈니스를
호익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접 지금 이것도 거의 저희가 지금 한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우선 이제 전체적 호이카 사업은 3단계로 해가지고 1단계가 3년 돼서 보통 9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이제 마지막 해인데 이걸 어떻게 또 현재 이양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루안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건 말라위하고 루안다하고 가까워서 기아하고 이건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말라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농산물 창고 유통 이거를 그냥 거기서 그대로 우리가 기아의 자금을 받아서 이건 이미 벌써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 동안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로 내용은 이거는 빈곤 개선, 자립 역량 강화. 이래서 그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잘 그 홀세일러들한테 파느냐 이런 것이 이제 저희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캄보디아는 이제 최근에 그 소셜 벤처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취약 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잘 살리냐. 그래서 요 아이디어 컴스 트루라는 게 저희가 소셜 벤처 경연 대회를 우리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정부 기관하고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캄보디아 내에 청년들 중에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10팀이 10팀을 뽑아서 그들을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상을 주는데 이제 좀 저희가 놀란 것이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자체 자금으로 후원금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 후원금 너무 쓰는 것을 이제 좀 아까워해서 예산을 저희가 이 시상하는 예산을 한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1등은 500만 원, 뭐 2등 300만 원, 3등은 뭐 1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았더니 그 프놈펜에 있는 파트너가 이렇게 하면 이게 동기가 부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약 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네들 후원금으로 내겠다. 그래서 1등을 못 줘도 한 1,500불 주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현지 국가에서도 아주 청년들의 자립이나 혹은 이런 소상공인들을 불러 활성화하는 게 아주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 그런 걸 나눠준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한 것이 뭐 말라위나 베트남이나 전부 다 최초에는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그곳에 있는 어떤 빈곤 퇴치나 이런 걸 위해서 독립증진을 위해서 좀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한 15년, 20년 이렇게 걸렸지만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좀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뭐 국가의 돈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혹은 기업과도 우리 교회는 기업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잘 연계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이런 사업 이렇게 모델을 키울 수 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걸 이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는 북한에 선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보면 싱가포르 NGO 7-2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미국 거기 미국 교민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미국 국적의 한국 분도 거기 계시고 또 미국 뭐 대학생들도 계신데 그 NGO가 싱가포르에 평생 왜 만들었냐면 그 북한에 접근하기 쉬워서 거기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해봐서. 근데 이 팬데믹 전에 저희가 연락해 본 거에 의하면 평양에 매년 가서 이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창업, 소셜 벤처 이런 걸 교육하십니다. 그분들이 한 달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평양에 가서 거기에 있는 뭐 대학들 혹은 졸업생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도 문이 열리면
그런 어떤 사업을 해서 저희가 직접 선교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어떤 이 기업가를 키우는 거는 뭐 북한에서도 너무 당시에는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지만 아직 진도는 못 나갔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시고 북한에 접근하실 때 나중에 이렇게 뭐 기업을 가지고 가서 조그만 어떤 수공업 뭐 공장을 하신다든지 혹은 이런 어떤 그런 사업가를 키운다든지 소상공인들에게 마이크로 크레딧 이런 걸 통해서 좀 그 가게를 좀 부흥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좀 선교의 그 방편으로 한번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지속 가능이라는 거는 아주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아주 뭐 모든 사람의 지금 다 숙제입니다. 우리 국내 목회자들도 지금 뭐 심각합니다. 국내 목회자들도 지금 실제로 지금 뭐 지금 선교사님들 이 신학교들 지금 이제 입학부터 지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뭐 미달도 되고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 이게 뭐 정말 교회의 자리를 얻는다는 건 아주 뭐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지의 장벽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거주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후원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내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거, 선교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나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거기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냐 이런 건 문제일 것이고 뭐 국제개발협력도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글로벌 선교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느냐 그럼 글로벌 기업 선교적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우리 뭐 경제적인 가치를 이런 창출하는 거고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지 뭐 경제적으로 이득을 남기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좌측부터 조금 접근해 보면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선교기관이 많습니다. 요새는 커피도 하고 뭐 음식점도 하는 분도 있고 또 그 현지에 있는 그 농식 뭐 농산물을 잘 해서 그것을 이제 포장도 하고 예쁘게 해서 한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것도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선교적 책임 기업을 만들어서 뭐 교회 선교사님이나 어떤 그런 그 기관이 아니라 아예 현지의 기업을 만들어서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너무 이게 바로 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뱀 기업을 해야 되나? 접촉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거주 그다음에 재정 자립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요새 이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에는 이런 지금 뱀 기업이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글로벌 선교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뭐 그냥 크게 영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보다 먼저 선교적 소명이 있느냐 그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탄탄한 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하시다 보면 현지에 있는 그런 어떤 법규나 이런데 또 그냥 순응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교적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비전과 가치를 갖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 또 그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필요를 가진 그 영역과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 현장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거 많이 보면 처음에는 그 경제 생태계에 있어서 뭐 구호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최초에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곡물, 뭐 약품, 그 다음에 의료, 뭐 의료 선교부 많이 가서 뭐 이렇게 일주일씩 가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많이 하시는 것이 학교를 설립해서 유치원부터 해서 아니면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걸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참 뭐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액 대출을 해서 활성화한다든지 또 기업 활동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들에게 창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까지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템 선정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뭐 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안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잘 아이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K푸드가 굉장히 그 많이 그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라면, 떡볶이, 뭐 김밥 얼마든지 요새는 이제 이런 어떤 아이템 선정이 가능하다. 뭐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비빔밥집이고 굉장히 많이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보니까 뭐 그럴듯하게 비빔밥집을 그 멕시칸이나 이런 분들이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작게 현지에 아주 시장통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게끔 이게 뭐 본인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잘 훈련시킨 사람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또 그런 거를 음식 이런 거는 우리가 한국 분이 잘 아시니까 잘 가르쳐서 거기에서 이런 어떤 뭐 조그만 집들을 하게 하면 위험도 적고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지 진출할 때 법규나 언어나 현지 상관습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꼭 필요하다. 이게 뭐 정말 우리 뭐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한 달란트, 내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정말 좀 악착같이 해서 남기겠다라는 저는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 이게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다 목숨 걸고 해. 사실 이게 장사 뭐 우리 또 미국 가셔서도 막 그 작은 장사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아주 최근에 보니까 뉴욕에서 그 맨하탄에서 한 30몇 년 이 델리 하신 분 이제 은퇴하시는데 막 뭐 이 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막 축하하고 뭐 한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정말 많이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갈고 닦은 그런 실력들을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조그맣게 해서 성공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곳만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헤세드라는 이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법 이거는 아주 규모가 커진 그런 어떤 글로벌 선교적 기업입니다. 아주 크리스찬 열심을 가진 크리스찬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지주회사라는 이게 처음부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이벨이라는 이런 지주회사를 이분이 만드시고 그리고 헤세드라는 캄보디아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캄퐁치낭이라는 데서 블란서 사람이 하고 있던 팜슈거 공장을 농장을 자기들이 인수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생산해 가지고 팜슈가를 이 캄보디아는 팜슈가 이거 뭐 천연 슈가니까 하고요. 후추 이런 건 굉장히
그 품질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망고, 말린 망고 이런 건 좋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패키지와 포장 예쁘게 해서 아주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겠다, 뭐 또 미국으로 수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햇새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그 코이카에서 하는 그 사업, 이 코이카에서 한 3년짜리 사업인데 1억에 한 단계에 5억씩 하는 1년에 5억씩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15억 하는 사업을 받아서 이분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캄보디아 내에 그 유통 저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걸 가지고 이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보리솥이라는 이 보리솥이라는 단어가 거룩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현지말로. 그래서 이렇게 햇세드라는 걸 통해서 수출하는 물론 이제 생산하는 거죠. 농장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보리솥이라는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내부 유통하는 것까지 해서 아주 제법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이런 김성규 선교사님, 이분은 뭐 외부에 노출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인데, 이분은 호치민의 이랜드의 대표로서 이제 가가지고, 이랜드에서 한 10여 년 그 베트남 사업을 이제 하다가 본인이 나는 선교로 앞으로 남은 생을 바치시겠다고 해서 노엘팜이라는 걸 해서 양계, 염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소수민족 베트남의 북쪽에 가면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서 그쪽 지역을 다 개발시키는 거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호치민에는 노엘 홈이라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나 온유 클리닉이라고 그래 가지고 진료 또 선교사님들 그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선교관 그리고 카페 이런 걸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캔버스라는 데를 잠깐 그냥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캔버스라는 데는 우리 전용수 장로님이라고 온누리교회의 해외 사역 담당 장로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2017년도에 우리 재단에서 하는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이제 참여하셨는데 이 캔버스라는 회사를 만드셔가지고 튀르키예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거기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 한 3, 40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좀 경제적으로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컴퓨터를 보내고 컴퓨터를 통해서 눕기라는 걸 이렇게 이 컴퓨터 작업입니다. 이런 어떤 요새 그 온라인 홈쇼핑 같은 게 많이 이제 유행해서 그런데 제품 올리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눕기 작업을 주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국내 사진 스튜디오나 쇼핑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뭐 그냥 꾸준히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에그셀런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지금 이제 제가 이건 캄보디아에 가면 이분 꼭 만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처음 가서 한번 만났고 2019년도에 10월에 또 가서 제가 한번 여기 방문했었습니다. 데이비드 켈러라는 스위스 출신의 그 선교사님입니다. 이거 인터서브의 그 선교사로 이제 파송 왔는데 본인이 스위스 자기 삼형제인데 첫째하고 둘째는 한 분은 태국 선교사고 뭐 이렇답니다. 자기는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했는데 신학은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선교사로 이제 파송돼서 뭘 하냐면은 2014년도부터 이 계란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겁니다. 우리 뭐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콩나물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사업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큰 것처럼 이분은 그 계란이 너무 막 지저분하게 유통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걸 봐서 그 CN립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지역에 양계를 많이 한 거를 이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기서 잘 그 계란을 다 모아가지고 CN립은 이제 관광지니까 그 호텔도 있고 또 관광하는 분들이 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기관들이 꽤 큰 데가 이제 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납품하면 좋겠다. 이걸 연결하겠다. 그래서 한 1, 2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한 1시간 걸리는데 가가지고 아침마다 가서 계란을 다 수거해 오고 CN립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분이서 조금 이렇게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날짜를 찍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8개짜리 뭐 몇 개, 30몇 개짜리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호텔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엑셀런트라고 이렇게 이제 짓고 그래서 지금 제가 2019년도에 가봤더니 CN립이 한 18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3대를 가지고 하루에 한 2,000개 정도 되는 계란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뭐 훌륭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로벌 선교적 기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비자도 연장되고 자기 후원비도 좀 조달이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할 때는 뭐 너무 많이 막 사업을 잘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가족 뭐 교육하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것 정도만 나올 수 있게라도 선교하시는 거를 하시면 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업이라고 그럴까요? 장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선교사님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송 나가실 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후원자들도 그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분을 그곳에 가서 자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한 2, 3년 시간을 갖고 한번 아이템도 짜보고 이분을 자립시켜 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평소에 그냥 한 2, 30년 사업을 열심히 지금 하셨던, 그래서 지금 한 5, 60대가 돼서 내가 선교제 이런 거 한번 내가 여기서 지금 성공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뭐 가보시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업답게 가서 해서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고용하고 거기에서 좀 이름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을 기업으로 좀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도 욕심을 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이게 이분 나를 고용한 분이 선교사님이고 아니면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자연스럽게 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예배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우리 뭐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제목을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뭐 내가 선교사야? 내가 사업가야? 내가 NGO 활동가야?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이거는 뭐 고민하시면서 이제 해결하셔야 될 거고, 기획할 때부터 어떤 뱀으로서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제개발협력의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 뭐 코이카 같은 데 사업이 지금 1억입니다. 코이카의 그 지금 그 예산이 1년에 1조입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뭐 외교통상부나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하는 거는 뭐 합치면은 지금 아주 그는 뭐 수십 조의 그 단위가 지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선교사가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기아대책 같은 데가 이런 걸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둘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멘토 그룹을 좀 조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문 경험 가진 분들의 시니어와 좀 협력하고 현지 방문해서 아이템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 좀 하시고 그다음에 파송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튀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회 같은 데서 한 분이 뭐 아니 그거 뭐 장사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런 거를 교회에서 해? 이 한 말씀만 하시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꾸고 경제에 대한 패러그램도 좀 바꾸시면서 이런 좀 눈을 넓혀 가시면 조금 좀 더 우리가 이런 어떤 선교를 더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거 저는 적극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예, 제가 제일 문제점이 이게 정말 선교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지에서 저도 여러분들 뵙기도 했고, 근데 정말 영성에 아주 깊이가 있지 않으면은 한 군데 치우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해외 선교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우리 직장 선교회나 실업인, CBMC, 이제 그 직장인들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필수적인 거지만 우리가 또 영적인 걸 다루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근데 그런 단체나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은 우선적인 게 이게 거래예요. 제가 정말 저도 그 이전에 기업도 사업도 조금 해봤지만은 목사님 그 강의 중에 제가 제일 공감되어 가는 것은 같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부분과 선교사님 또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그 사업 마인드가 있고 또 복음에 열정이 강한 분들이 매치가 돼서 이렇게 나갈 때는 목회 부분 또 이제 사업 전략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게 두 가지를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어 그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 중국 예, 같은 예. 데 이런 데는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그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예, 예. 너무, 그게 또 사업이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되면 두 가지 다 그냥 다 놓쳐버리게 되는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예, 예. 많이 봤거든요. 그,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물론 목사님 같은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커서 선교단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전문성도 기르고 양면서 이렇게, 어, 그, 받쳐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피지 가보니까 신옥주가 너무 잘해요, 이게, 이단이 완전 그 중앙에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일터에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예. 건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도 안 하고 또 개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았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에, 이렇게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뭐, 자, 선교사님들이 그 준비 안 하시고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그건 100% 뭐 성공력을 보장할 수 없고요. 또 조금 또 잘 돼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뭐, 근데 하여튼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걸 던지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선교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보면 나중에 거래가 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예, 따라요, 보면.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사업에 각자의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인성의 문제가 필요하고 각자 나름대로 넓은 그 포용력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또 이끌어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한 파워가 있는 부분이니까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정신적인 사고가 어디에 사고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이것저것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열매나는 재단이 성공한 케이스로
많은 사역자들에게 기감이 되는 귀한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 저도 지금 이제 저희는 캐나다에 있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유진 크레베스라는 기업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예. 이 기업도 이제 그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이고, 선교적인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였고, 이제 그 유진 크레베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지원하는 선의복지재단이라는 이제 또 재단이 있어서 그쪽 일을 같이 했고 그때 코이카 사업도 같이 했었어가지고 예, 되게 잘하십니다. 예. 예, 그때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멀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계속 다녔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부흥회 할 때 그 강산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다 선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가 선교사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선교사인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 좀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성경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시점부터 이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계속 되어 온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 더 발전돼서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고 그래서 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너무 저는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김초인 목사님 열매 나눔 재단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도와주옵시고 열매 나눔 재단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김추인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참으로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앞으로 모든 일들을 또한 펼쳐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한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